안녕하십니까, 이동건 선생입니다. 자, 기출 강의를 하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 A 3번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후광 효과, 또 같은 말로 인상의 오류라고 답을 제시를 하였는데, 이제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이제 관용의 오류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물론 진리라는 게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또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 네가 잘못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냐, 뭐 요런 생각이 들 수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야, 설마 다 잘못됐겠냐? 네가 잘못됐겠지.' 약간 요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답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전공서 50여 권, 그리고 길포드 이 글을 제시한 그분의 1954 년도 원서,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현직 교수님들의 자문을 종합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일을 음 뭐 단순하게 이 한 문제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이게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라면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듣다 보면 단지 이 한 문제를 아는 게 아니라 전공서를 보는 눈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선생님들은 책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써보신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써보신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교수님이 정말 한 챕터의 분야, 되게 짧은 부분, 예를 들어서 놀이 지도로 치게 되면은 상징놀이에 대해서 이제 레포트를 100페이지 써와라라고 하는 정말 크레이지한 그런 과제를 받았고, 정말 한 두 달 동안 타이핑했던 것 같은데, 100페이지를. 예, 그렇게 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전공서들을 접했고, 그러면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내가 보는 전공서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책을 볼 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책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볼 때 이제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제자의 마인드를 출제자의 관점을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선생님은 이제부터 기본서, 전공서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전공서가 모아진 게 기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알게 되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기본서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름다운 기본서를 설마 이게 막 그냥 뭐 디자인만 아름답게 만들었겠습니까? 디자인까지 건들 정도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올바르고 정확한지까지도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기본서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좀 잘못된 정보가 좀 많습니다. 사실 노량진에는 정말 이렇게 많았었어요. 많았었었고, 뭐 지금도 요새는 제가 잘 살펴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다 적다, 이게 많다 적다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많으냐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예를 들어 듀이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었다 그랬을 때, 정말 전공서마다 다 달라요. 전공서 10권 있잖아요. 10권이 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 듀이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그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진짜 막 국립도서관 온갖 이제 서점 다 가 가지고 찾아서 이게 맞다 해서 하나로 딱 결정을 짓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기본서를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그렇게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저한테 이제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네가 초임인데 1년 차인데 네가 잘못됐겠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되게 1년 차 때 되게 많이 고생을 했어요. 1-2년 차 때.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맞습니다." 하는 것들을 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공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고, 그러면서 점점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 지도에서 고행 같은 경우에는 저 빼고 다 8 단계였어요. 그런데 제가 원서를 찾아보니까 9 단계더라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화여대 교수님들에 대해서 인용이 돼 가지고 9 단계가 됐는지를 파악하고 9 단계로 바꿨더니, 이제는 이제 노량진도 이제 대다수가 이제 9 단계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아이젠버그 같은 경우에도 원래 1 단계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돼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뭐 사회관계 뭐 중간중간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뭐 뒤에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가 어떤 고엔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아이젠버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중간중간에 알게 모르게 잘못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수정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전공서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전공서에 제가 한 100권을 검색을 했고 그 100권 중에서 이 후광효과 그리고 관용의 오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정이 될 거고, 이 안에 없는 전공서가 있다면 뭐 댓글을 통해서라도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것까지도 함께 업로드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문제, 두 번째 전공서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공서 이 50권이 어떻게 이 한 두세 줄로 줄어들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왜? 잘못된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열심히 뛴 만큼 잘못되게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뛰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한번 반박을 해볼 거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요. 길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그냥 딱 형광색 침 부분만 땅땅땅 따라오게 되면 이 스왑, 그러니까 이게 스크롤의 압박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뇌를 훈련시키면서 요렇게 논리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수 선생님들도 이제 따라올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와 보시면서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이 평정척도법이라는 이 평가 부분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오류는 어떤 오류일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평정척도법이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정척도 이제 질적 수준에 따라서 매우 많음, 예를 들어 오지선다 이렇게 설문조사 많이 해보셨었죠? 예, 오지선다 이런 게 평정척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선다. 그래서 뭐 당신은 뭐 누구는 어떤 유아는 뭐 인사를 잘합니다. 그러면은 매우 잘함, 그렇죠? 매우 잘함. 그 다음에 잘함. 그리고 보통, 그 다음에 못함, 그리고 매우 못함,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지선다가 돼가지고 매우 못하네, 못하네, 뭐 보통이네, 뭐 잘하네, 매우 잘하네, 뭐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하는 게 평정척도법인데요. 평정척도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자 기계가 아니라 AI라 했으면 뚜두뚜두뚜두뚜두 이렇게 정확하게 하겠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어때요? 똑같은 컴퓨터예요? 아니죠. 다른 컴퓨터예요. 그죠? 컴퓨터도 아니야. 게다가. 그죠? 그래서 뭐 이동건이라는 사람 A 컴퓨터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민지라는 컴퓨터가 다를 거고, 동수라는 컴퓨터가 다를 거고, 다 컴퓨터가 다를 거랍니다. 판단 기준이 또 다를 거예요. 판단 기준이 다르고, 또 이제 굉장히 주관적이고 어떤 정보들을 머릿속의 정보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결하려는 어떤 뇌의 어떤 역할들 때문에 뭔가를 계속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그런 다양한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오류는 무엇일까요? 자, 잘못 판단할 때가 있대. 잘못 평정을 한 거죠. 잘못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잘못된 평가를 했대요? 워낙 우리 반 유아들을 예뻐해서. 워낙이라는 말은 빼도 되겠죠. 이제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것만 우리 반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반에 있으면 좋겠다. 우리 반 유아들을 예뻐해서 이것만 알면 되겠죠. 그런지 이거 빼고 많은 경우 매우 잘한다. 이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이 정도 음절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을 내가 예뻐해서 많은 경우에 매우 잘한다라고 평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매우 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대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소평가를 할 수도 있고 과대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과소로 평가할 수도 있고 과대로 평가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이 중간 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예뻐해서
과대평가를 하게 되었다. 요런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하면 요렇게 됩니다. 예뻐해서 과대평가를 하게 되었다. 어떠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과대평가를 하게 되었다. 자, 과대평가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관용의 오류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상의 오류 같기도 합니다. 왜? 과대평가를 하는 거는 관용의 오류도 과대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상의 오류도 과대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대평가를 하는 것만으로는 답을 선택할 수가 없겠죠. 그럼 과대평가도 지워집니다. 그럼 이제 뭐 어디만 신경을 쓰면 되냐면 예뻐해서 우리 반 아이들을 예뻐하는 게 과연 어디에 해당할 것이냐. 이게 이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반 아이들, 우리 반까지 놓을게요. 우리 반 유아들을 예뻐해서 과대평가야 뭐 둘 다 똑같 후광 인상의 오류나 그다음에 기준의 오류나 다 같은 거니까 요거 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이 있겠네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파트의 기본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본서고요. 자, 기준의 오류를 보니까 어때요? 관찰자마다 어디에 체크를 합니까? 마다. 즉 A 컴퓨터와 B 컴퓨터와 C 컴퓨터가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되게 인자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엄격하고 꼿꼿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마치 MBTI가 다 다르듯이 관찰자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럼 기준의 오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최교사가 아까 최교사였거든요. 그 최교사가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다른지가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후광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관찰자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관찰자가 사전 정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전 정보.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인포메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포메이션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호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뻐해서에 해당하는 것. 예뻐해서라는 말에는 사전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 아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뻐해서는. 그죠? 예뻐한다는 거는 내가 예뻐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내가 예뻐한다는 건 뭡니까? 주관적 판단이죠. 예, 후광효과에는 주관적 판단도 들어갑니다. 뭐에 따른 주관적 판단입니까? 예, 내가 이전에 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아이들을 내가 한 번도 안 만났어. 그죠? 한 번도 나는 우리 반 아이를 본 적이 없어 아직. 근데 어떻게 예뻐하겠습니까? 아직 물론 예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직접 겪어본 거잖아요. 만나본 거잖아요. 뭐 처음 뭐 첫인상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된 인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이상 만났다는 거예요. 한 번 이상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드디어 예뻐하게 된 거예요. 예뻐하게 된다는 건 감정이죠. 예, 감정 후광효과에 들어가고요. 감정, 인상, 사전에 그 아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이 뭐죠?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거 뭐예요? 판단이죠. 예, 판단. 이런 것들이 후광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자마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관찰자가 이렇게 우리는 완벽한 컴퓨터 AI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더라. 이 아이들을 좋아한 거, 예뻐하게 된 것들이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것들입니다. 아직 좀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 이렇게 답이 가 있으면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제가 문제인데 그러면 아까 요거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아까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 뭐 관대하게 평가한 거 아니냐, 매우 잘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관대함의 오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인상의 오류, 후광 효과 또한 매우 관대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위에 보면 엄격성의 오류와 관용의 오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길포드는 이거 두 개를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얘 원래 기준의 오류가 아니라 실제 이름은 얘가 관대함의 오류예요. 실제로 그렇게 번역한 책도 있고요. 그래서 관대함의 오류가 얘를 먹는 거예요. 즉 관찰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대할 수도 있고 안 관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나왔냐면 여기 원서가 있죠. 원서 밑에 있네. 원서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관대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한 관대함이 있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한 관대함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관대함 속에서 또 뒤에 가서 원서 전체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관대함의 오류 안에 엄격도 있고 관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디 갔지? 후광 효과. 후광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막 이렇게 찾으면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서 배웠었던 손 다이크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길포드가 이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거를 길포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후광 효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후광 효과를 여기에서 살펴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럼 둘 다 좋게 평가하는 거면 그 이 둘을 왜 길포드는 굳이 구분한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둘 다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다. 평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이게 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덧붙인 겁니다. 이건 번역한 거고요. 자, 위에서 알 수 있다는 사실. 자, 아까 위에 설명드렸죠. 좋게 평가한다는 문구만을 가지고는 위 답을 결정 지을 수가 없다. 차이점이 중요하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 자, 기준의 오류는 특정한 사람입니다. A 컴퓨터, B 컴퓨터, C 컴퓨터 이런 어떤 그 특정 사람의 성향과 특성, 인자한 사람이냐, 다정한 사람이냐, 엄격한 사람이냐 이런 어떤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마다라고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 그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것들에 의해서 과대평가가 되기도 하고 과소평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최 교사의 성향이 나와 있나요? 최 교사의 특성이 나와 있나요? 최 교사의 기준이 나와 있나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니까 좀 넘어갈게요. 아니다, 좀 볼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평정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각 사람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다르다? 모두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너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그럼 판단 기준이 뭐냐? 판단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라고 하니까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인사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보통 엄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바르게 인사해야 진짜 바르게 인사하는 거지 어설프게 인사하는 건 인사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관대한 기준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는 척만 해도 쌤, 뭐 선생님 이렇게만 해도 인사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기준의 오류는 뭐냐면 사전 정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뻐해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인 거야. 나라는 존재가 원래 엄격하거나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원래 관대하거나 어떤 내가 그 나의 존재, 나의 특성에 따라서 나만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문구에서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예뻐해서요, 예뻐해서. 그죠? 유아들을 예뻐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전 정보에서 영향을 받은 거지 최 교사의 어떤 기준이 안 나타나요. 예뻐해서는 기준이 아니죠. 예뻐해서는 나의 주관적 판단에 해당을 합니다. 주관적 판단이란 이야기는 또 전공서에 또 뒤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후광 효과, 인상의 오류는 뭐냐? 인상의 오류. 특정 사람의 성향,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엄격하냐, 관대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찰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사전 정보, 평소에 내가 얘를 좋아했었는지, 호감. 딱 이거죠. 예뻐해서. 호감. 예뻐하는 게 호감이잖아요. 예뻐하는 게. 제가 워낙 우리 반 유아들을 호감해서 그런지 이 말을 안 썼을 뿐이지, 호감을 다른 말로 하면 예뻐한다는 거잖아요. 호감이 뭐예요? 좋은 감정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예쁘다고 느끼지. 나쁜 감정이 있는데 예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까 기준의 오류는 나라는 특성, 나라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 내렸을 때 기준의 오류. 근데 인상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성향 특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과대 또는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평소의 호감, 이런 것들, 어떤 특정 어떤 정보의 그 주변 영향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호감이 있어서 과대평가했으니까 인상의 오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뻐한다는 것은 기준이 되지도 않고 최 교사의 특성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요건 좀 뒤에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후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성인, 그러니까 훌륭한 성인, 그래서 천사를 그릴 때 그 인물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인물을 감싸는 금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빛의 영향을 받아서
이 평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평소의 호감, 평정에 영향을 주어서 주로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들을 후광효과. 그러니까 후광이 원래 그거잖아요. 원래 좋은 뜻이잖아요. 후광이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과대평가, 주로 과대평가하게 되더라. 딱 이 사례에 해당하는 전공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연한 걸 가지고 왜 답이 갈리냐고. 답이 갈리는 정도가 아니고 왜 나만 이걸 주장하냐고. 그죠? 왜 하냐? 해서 살펴봤더니 이제 부정확한 전공서가 4권 있었고요. 그 4권에 의해서 좀 뭔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밑에 가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준 좀 가볍게 퉁퉁퉁퉁 넘어갈게요. 자세한 건 선생님들이 보세요. 기준의 오류와 관용의 오류 모두 제공한 전공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포드는 6가지 오류 가능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은혜 교수님이 쓰셨고요. 각 사람의 평가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그죠? 너그러운 사람, 어떤 사람, 그렇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후광효과입니다. 아까 성인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평소의 호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쓰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까먹을까봐 계속 보면서 비교하시라고. 그죠? 기준의 오류 보세요. 각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서 너그러운 사람, 원래 엄격한 사람 여기 안 나타나 있죠? 인상의 오류, 사전정보, 평소 호감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과대평가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용의 오류 보니까 특성, 그 사람의 특성. 그 다음에 여기는 사전 정보. 그 사전 정보가 뭐예요? 예, 그 아이에 대한 호감이라든가 첫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이 사전 정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호감 등 전체적인 인상, 좋은 인상. 좋은 인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호감. 그 호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예쁘다. 예쁘다. 예뻐 보인다. 뭐 이런 거죠. 인상의 오류. 그래서 그런 좋은 인상이 왔다는 거죠. 좋은 호감이 왔다는 것들이죠. 관찰자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인사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준의 오류에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고 예쁘다는 거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평정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기준이 진짜 중요한 그게 기준입니다. 예뻐하는 거는 와 예쁘다 뭐예요? 호감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 반 아이들 정말 제가 예뻐해요. 내 호감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나의 호감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관찰 대상자 특성, 그 다음에 기준의 오류를 보니까 관찰자마다 이 마다가 계속 붙어 있죠. 관찰자마다 한 명 한 명 컴퓨터 A, 컴퓨터 B, 컴퓨터 C 다 다르다. 그리고 어떤 관찰자는 다정함이 많고 어떤 사람은 단호함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정함과 단호함으로 설명을 주고 있죠. 다른 정보는 호감, 예쁘다에 들어갑니다. 자, 관용 판단의 기준이 너그러운 관찰자. 여기 후광효과 알고 있는 다른 정보의 전체적인 인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다른 정보들로 인해서 관찰자마다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인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도 그렇죠. 어떨 때 내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더라. 여기에서 무슨 뭐 그 아이를 예뻐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아이들을 지나치게 엄격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오늘따라 오늘따라 좀 엄격하게 채점을 하고 싶네 해서 가서 그렇게 채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은 뭐 요러 하니까 좀 낮게 이렇게 채점할 수도 있고 그때 좀 뭐 같은 사람이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게 하겠죠. 어쨌든 그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관찰자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상의 오류는 계속 전반적인 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의 오류 자체를 제시하지 않은 전공서들도 꽤 있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황혜익 교수님, 관찰자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서 과대평가한 것들을 후광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책, 2017년 책. 자, 그래서 그쵸. 유아들을 예뻐한다는 건 뭐예요? 주관적인 감정이죠. 그 다음에 후광효과 보도록 할게요. 익숙한 사람인 교사나 부모가 있었을 때 후광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 예쁘잖아. 왜 관찰 대상에게 익숙한 교사나 부모가 관찰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 아이를 사전에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서 그래. 사전 정보,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좀 진짜 정보 아니야? 뭐 그 아이가 공격성이 있다는 정보 이런 정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딱 봤을 때 내가 갖게 되는 모든 인상을 포함하는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소개팅을 갔어. 소개팅을 갔는데 딱 그 몇 초 동안 사실 많은 것들이 결정 나잖아요. 그죠? 소개팅은 5초 안에 결정이 난다. 딱 앉았을 때 전체적인 인상이 이제 물론 그 대화를 하고 또 풀어 나가겠지만 전체적인 인상들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 모든 정보들. 아, 예쁘다.
내가 예뻐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전 지식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가 관찰자 역할을 할 때 발생을 하고, 지금 이 상황은 최 교사가 이제 예뻐해서 발생하게 된 오류, 즉 후광의 오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인상의 오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 이전의 판단, 주관적인 판단, 어떤 판단입니까? 우리 반 아이들을 나는 예뻐한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이전의 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후광의 오류는 이전의 판단. 이전의 판단. 그렇죠? 그래서 이전의 판단, 인상. 그래서 교사 자신이 아이들을 예뻐한다는 판단을 내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관찰하는 대상에 있어 과거에 가졌었던 경험. 과거에.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난 게 아닌 거야.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이기만 하면 되죠. 어쨌든 첫인상만 있으면 되니까 한 번 이상 만났단 말이에요. 한 번 이상 만나서 그때 가졌던 경험을 통해서 관찰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냐면 개인적인 감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감정이 뭡니까? 예뻐한다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과대평가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서 좋은 인상을 가지면서 대부분의 항목에다가 야 너는 진짜 대단한 애야 막 얘기하면서 우리 반 애들은 예쁘잖아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대부분의 항목에다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 이것들을 후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거를 관용의 그 오류라고 해버리면 얘는 그죠? 얘도 그러면 그 모든 게 그러면은 이것도 그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후하게 과대평가했다. 이게 후광 효과는 어떻게 구분하실라 그래요?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후광 효과랑 그 인상의 오류, 그러니까 인상의 오류랑 기준의 오류랑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이점이 안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게 되니까 영유아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좀 더 과장되고 좋은 방향으로 관찰 해석될 수 있다. 좀 더 우호적인 관점은 그치 우리 반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우호적이겠어, 적대적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중립적이진 않지. 왜? 우리 반 아이들을 계속 보게 되면 어때요? 옆반 애들보다 항상 우리 반 애들이 예쁘죠.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 항상 느끼는 게 왜 우리 반 애들만 예쁘지? 저기 초롱이 반 애들도 튼튼이 반 애들도 되게 예쁜 거, 그러니까 예쁘긴 예쁜데 우리 반 애들이 좀 더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반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예뻐 보여요, 사실은. 그죠? 자세히 보면 예쁘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그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우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인상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인상. 사전 정보에 의한 것들로서 좋은 정보, 그래서 좋은 정보를 가지게 있게 되면 예를 들어 예쁘다라는 판단, 단정하다라는 판단,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얘를 사전에 딱 봤는데, 정보를 딱 봤더니 사전 정보 삐삐삐삐삐삐 얘는 예쁜 것 같아, 얘는 단정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정보가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삐비비비비 얘는 예쁜 것 같아요. 삐비비비 너는 단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어떤 뇌의 그런 단순함의 어떤 연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오류, 이런 것들을 인상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서 사전 정보나 호감, 한 가지 요소가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쁘다는 한 가지 요소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관찰 대상의 사전 정보, 그 다음에 얼굴이 예쁜 아이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물론 뭐 특출나게 예쁜 아이는 몰라 논외로 하고, 사실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는 굉장히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죠? 내가 딱 봤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예뻐한다는 것들 또한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따라서 이제 과대평가를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호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가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사전 정보가 있었다는 거고, 전공서를 제가 하나 두 개를 이렇게 빼버리면 제가 전공서 가지고 조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싹 다 올린 거예요. 제가 찾은 모든 후광 효과에 대한 것들을 다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도 있네요.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준의 오류만 제시한 전공서도 4권 있었습니다. 2권은 그대로 제시를 했고 2권은 조금 이상하게 제시를 했어요. 2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의 오류, 이건 우리가 봤던 것들이죠. 관찰자의 기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것도 관찰자의 기준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제까지 봤던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정자의 오류. 타인에게 관대하게 평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번역을 이제 길포드 1954년도 번역을 이것만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인에게 관대하게 평정한대. 그러면 후광 효과랑 뭐가 차이가 있어? 타인이 뭐예요? 타인이 뭐 빼면 다 타인이에요? 나 빼면 다 타인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평가를 제외한 모든 평가에서 후하게 관대하게 평가하면 다 관대함의 오류에 해당을 하겠네. 이 글에만 따르면.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평가를 제외하고 모든 타인을 평가했을 때 관대하게 평가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다 만 거, 그러니까 하다 만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관대하게 평정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아까 문제에서 예뻐한다, 내가 이 아이들을 예뻐해서 관대하게 평정한다고 했지 그냥 이 아이들이 타인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평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물론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정자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평정하는 것들이 있다.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결론을 낼게요. 자, 관용의 오류에 대해서 짧게 설명함으로써 오해하게 만든 전공서들입니다. 자, 맨 처음 이제 원조는 누구냐면 이은혜 교수님입니다. 1985년도 아동연구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김지은 교수님 1999년입니다. 이 책이에요. 1985년도 책은 지금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되게 잘 됐어요. 1, 2번 교수님들은 잘 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7, 2020, 2020 여기서 성민영, 오수경 여기 세변 이렇게 이 교수님들이 여기 아니 세 분 교수님들이 이 김지은 교수님을 재인용을 합니다. 재인용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까지 봤었던 수많은 전공서들이랑 지금 나오는 전공서들이랑 조금 결이 다른 전공서들이 나올 것이고 이것들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볼게요. 자, 실제 김지은 교수님의 전공서입니다. 실제 김지은 교수님의 전공서는 제대로 쓰고 있어요. 제대로 써가지고 그래서 관대한 사람 그러면서 이거 똑같고요. 1999년 2010년 김지은 교수님 그리고 2014년 김지은 교수님 다 똑같아요. 책이 다 똑같아요.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그러므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정에 필요한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된다. 자, 보세요. 예뻐해서 판단이 흐려진 사람한테 평정에 필요한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라고는 하지 않지요. 않지요. 밑으로 더 내려갈게요. 자, 여기까지 김지은 교수님은 잘 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가서 김지은 교수님을 재인용 표시를 했어요. 이은혜 교수님도 재인용을 표시를 했는데 내용이 싹 달라요. 그냥 보니까 황혜익 교수님 거를 많이 따라간 것 같아요. 갈게요. 근데 여기 가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정자들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평정하는 경향이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아는 사람. 첫 번째 1.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이 관용의 오류를 답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반 아이들은 아는 사람 아니냐, 타인 아니냐, 아는 사람 아니냐, 아는 사람들한테 높게 설정하니까 관용의 오류가 맞지 않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의가 다가 아니라는 거지 문제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 관대하게 평정. 이게 2번. 사실 아는 사람 타인 타인이 모든 걸 포함하니까 사실 얘만 있어도 되는 건데 지금 타인이랑 아는 사람이 들어갔다 하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는 사람이랑 타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타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과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딱 김지은 이은혜 교수님은 잘 썼어요. 근데 황혜익 교수님이랑 아까 이 세 교수님 여기 그쵸? 성미영 교수님이랑 그 다음에 성미영 교수님 걸 또 재인용한 거예요. 우수경 교수님이. 그 다음에 밑에 전정민 교수님. 이 책을 보게 되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다.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류법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귀류법 또는 반증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요. 관용의 오류가 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렇게 했는데 오류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류법
또는 반증법을 사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빙의를 해서 저 전공서에 빙의를 해서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만약 위 전공서의 정의대로 아는 사람에 대해 더 높게 평정한 경우 관용의 오류가 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관용의 오류 오케이. 관용의 오류가 맞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아까 전공서에 보니까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나와 있었죠? 예, 타인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그죠?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 더 높게 평정할 경우도 관용의 오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왜? 아까 전공서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아는 사람에 대해서 높게 평정하면 관용의 오류. 또 타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높게 평정하면 관용의 오류. 그쵸? 이것만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얘가 맞으면 얘도 맞는 거잖아요. 얘가 맞으면 얘도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제 완벽하게 인상의 오류, 후광 효과랑 중첩되죠. 왜? 인상의 오류 또한 타인에 대해서 높게 평정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높게 평정했나? 후광 효과는? 아니잖아요. 인상의 오류도 타인에 대해서 높게 평정했고, 그 다음에 관용의 오류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인상의 오류도 아는 사람한테 더 높게 평정하는 거예요. 인상의 오류도 한 번 이상 만나야 돼요. 한 번 이상 내가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정보를 듣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정보를 들어서 아는 사람인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만나서 아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정보, 뭐 예쁘다는 정보, 단정함이라는 정보, 그 정보들이 나한테 와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졌을 때 높게 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완벽하게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길포드는 더 이상 인상의 오류와 기준의 오류를 구분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거 왜 구분했어? 똑같은데. 그죠? 인상의 오류도 타인을 평정해서 높게 하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관용의 오류, 관대함의 오류도 타인을 해서 더 높게 평정하는 거고. 얘는 왜 구분한 거야? 구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결론. 아는 사람에 대해 더 높게 평정하면 관용의 오류라는 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 명제, A라는 명제는 잘못된 명제이다.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기준의 오류는 인상의 오류는 공통점이 이거죠.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한다는 게 이게 기준인 거고, 첫 번째가 다른 거죠. 사람의 특성 성향마다 기준이 다르다. 인상의 오류, 사전에 다양한 정보, 이 사람에 대한 예쁘다는 정보, 단정함이라는 정보, 그 다음에 뭐 누군가 인사를 잘하는 어떤 정보, 모든 정보, 개인적인 판단,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상의 오류밖에 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출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같거든요. 이 교수님은. 그죠? 이은혜, 황혜익 이렇게 교수님 인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다른 이런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혜익 교수님도 아는 사람 플러스 타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또 황혜익 교수님 책이 2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그 다음 타인에게 관대,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 전공서 4권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더 혼란스럽고 헷갈렸었던 그 이유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번역을 하다 보면 일부만 번역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찰 대상 유아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정보 때문에 이렇게만 되어 있는 책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전공서들을 다 읽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핵심 키워드들을 가지고 와서 기본서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책 한두 권만 보고 이제 인용을 한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후광 효과에 대해서 이거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영유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른 정보. 다른 정보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사실 다른 정보에는 예전에 알고 있었던 호감, 그쵸? 그런 아까 있었던 어떤 감정, 개인적인 감정,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이 인포메이션 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만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정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뭐 예전에 뭐 했었다는 정보를 내가 전해 들은 것만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오해를 하지 않겠지만, 여기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원서 마지막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대함의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이거 원서 해석한 거예요. 이런 언급이 예전 책에 있었고, 그러면서 관대함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대함의 오류라는 것들은 이거 번역한 거예요. 나왔죠.
번역한 거. 예. 자신이 잘 알거나 아는 사람, 자신과 관련된 대상. 자신과 관련된 대상인데 이걸 또 타인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타인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번역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진짜 잘 아는 사람들 평가할 때 어때요? 그죠. 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져서 좀 관대하게 평가하지 않냐. 이때 이걸 가지고 이름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명명된 거예요. 명명된 건데 여기까지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다른 말이 있어요. 그 뒤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니까 이 문맥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들은 뭐냐? 평가자가 어떠한 원인이든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일정한 경향에 대해서 관대함에 오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이고 일정한 경향에 대해서 관대함에 오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의 예신 거예요. 이름을 짓기 위한 하나의 예신 거고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어떤 원인이든 그러니까 평가자가 그 사람의 어떤 특정을 갖고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든 엄격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경향에 의해서 어떤 이게 높게 판단할 때도 있고 낮게 평가할 때도 있다. 그 특정 사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여 분 아까 맨 위에 있는 교수님들은 모두 기준에 오류해서 뭘 얘기했냐면 관찰자의 특징이라든가 기준을 언급을 했었던 겁니다. 요걸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일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요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번역한 책은 요렇게 4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길포드의 실제 원서입니다. 원서 이제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대함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관대함의 것은 네임드 되었다, 명명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명명되었고 하지만 이 뒷부분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한 거 아까 번역한 걸로 해서 했어요. 요걸로 해가지고 명명되었고 그래서 이 문맥에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어떤 선호, 프리퍼런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일정한 경향에 대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광 효과에 대해서 뒤에 적혀 있었고요. 최종 정리 아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죠? 정답은 인상의 오류, 후광 효과만 가능하고요. 당연히 채점도 요걸로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자, 1차 점수로 제발 정답을 유추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야 저도 저의 당당함과 저의 확고함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실제 이제 가능한 방법은 이제 행정소송을 제시를 하면 제가 재작년에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단답에 대해서는 답안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판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답을 공개할 겁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만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든다는 게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좀 차근차근 읽어오신 선생님들의 경우라면 좀 충분히 논리적으로 납득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글들을 읽으면서 요런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오류를 삼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뻐해서는 무엇일까? 우리 반 아이들을 예뻐한다는 거는 우리 반 아이들을 예뻐한다는 거는 아는 사람이네, 나와 관련된 사람이네, 그러니까 관용에 오르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후광 효과도 아는 사람에 대해서 후하게 하는 거고 나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후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후광 효과랑 관용의 오류랑은 차이가 없게 되네? 그럼 차이는 무엇일까? 인상의 오류? 기준의 오류는 그 특정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특정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인상의 오류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다양한 정보에 따라서 그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다음 그것들로 통해서 어떤 주관적인 판단, 개인적인 감정, 예뻐한다라는 개인적인 감정 이것들을 통해서 과대평가한 게 차이점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 한번 물론 이렇게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대립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했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를 보셨어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로 답변을 달아주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 내년 강의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